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레그넌 투자자문 이충강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반갑습니다. 많이 받으십시오. 늦었지만 새해 복 다시 한번 많이 봐주시고요. 긴 연휴 동안에 뉴욕 증시는 좀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원복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어떻게 지금 월가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련한 우려, AI 관련한 우려가 과도하다라면서 적극적인 매수 의견들을 막 내놓더라고요. 이거 따라가도 되는 거예요? 일단 총량 개념으로 보면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네. 총량? 저희가 안 좋고 좋고가 막 있을 텐데 네네. 이걸 전체 그림으로 딱 네. 결론만 이렇게 내려보자면 그래도 그쪽 방향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M7에 대한 투자, 뭐 기술주에 대한 투자는 이어져야 네. 한다라는 그렇죠. 건데 우리 대표님도 직접 랩도 운영하시고 그러잖아요. 지금 기술주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좀 저희는 운영하실지? 작년 하반기에 리밸런싱을 한 거를 그대로 가져갈 생각인데 안 그래도 지금 그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ETF를 6개로 구성을 하거든요.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굳이 IT하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빅테크 쪽이라고 한다면 반도체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AI, 제너러티브 AI ETF 2개를 갖고 있는 게 요 두 가지가 한 40% 비중이 될 것 같고 뭐 에너지, 방산, 산업재, 금융 이렇게 좀 저희는 배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배분을 해야 된다, 자산 배분, 분산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는 작년 하반기 한 여름 이후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배분을 해놓기 시작했는데 그게 최근에는 조금 뭐 적절한 배분이 아닌가, 그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상황에서는 역시나 테크 쪽도 테크 쪽이지만 이 포트 안에서는 에너지 쪽, 네. 산업재 쪽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저는 또 놀랍네요.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뭐 YTG도 마찬가지고 지금 옆에 제가 써는 게 YTD라고 해서 수익률이거든요. 지금 실제로 에너지하고 산업재가 수익률이 제일 높잖아요. 이게 지금 2026년 들어서 에너지 분야가 20.1%. 어제 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한 3.5% 올랐으니까 얘도 한 25%까지 올랐겠네요. 네. 산업재도 어제 한 1% 조금 덜 되게 올랐으니까 얘도 한 22% 정도 됐었을 거고. 네. 이게 이제 그저께 기준이니까 뭐 요 정도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하면은 사실 M7으로 집중된 투자만 생각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좀 분산을 해두면은 그럼요. 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수익을 좀 그럼요. 여러분들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것도 제가 이제 대표님한테 부탁드렸거든요. 직접 운영하시는데 뭐 사고 파는지 좀 알려달라. 그 너무 얘기 패를 다 드렸는데 깐다는 느낌이 네, 있지만. 까주세요. 우리 언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의 시장 흐름을 짚어보면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죠. 그동안 시장 지금 이 데이터 보면은 일주일 기준과 YTD 기준, 그러니까 M7 종목들이 지금 YTD 기준으로 다 마이너스던데요? 네. 마이너스니까 좀 침울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니 우리 개별 종목으로만 보자면 네. 늘 이런 표현을 드리지만 엔비디아 지난 뭐 3년 또는 5년 확장해서 보면 네. 한 16배 올랐습니까? 많이 올랐네요. 아니 밸류에이션 얘기 나올 만하죠. 최근에 좀 흔들린 거 가지고 막 끝났다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아까도 이전 타임에 살짝 언급되던데 뭐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한 5배 올랐습니다. 그리고 세일스포스 많이 빠졌죠. 한 5년으로 확장해 보면 한 300 몇 프로 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그 사스라고 하잖아요.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 네. 대표적인 뭐 세일스포스 이런 종목들이 있을 텐데 팔란티어야 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고. 그러니까 한 3에서 5년 동안 몇 배씩 뭐 한 5, 6배씩 평균 다 올랐는데 최근에 이제 특히 연초 들어서 지금 그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 뿐만이 아니고 뭐 알트루이스트 이거 제가 갖고 왔는데 네. 여러 이제 말씀 나온 김에 쭉 한번 볼까요? 되게 재밌습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 알트루이스트가 2월 10일 날 해즐 내 그 AI 기반 세금 뭐 이렇게 뽑아주는 그 모델인가 봐요. 네. 그런 걸 출시하고 그 다음에 또 엔스로픽이 클라우드 오퍼스 4.6 출시하고 이러니까 금융주 우르르 빠지고 심지어 당일날 2월 6일인가 그 JP 모건도 심지어 2.3% 빠졌습니다. 얘 때문에. 그러더니 2월 9일 날 또 인슈러파이라고 하는 회사가 챗GPT로 실시간 통역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또 출시를 했나 봐요. 뭐 티모바일에서 실시간 그 번역
통역해주는 프로그램도 출시했고 네. 인슈러파이라는 게 이게 뭐 신상품일지 모르겠는데 실시간으로 그 보험을 화재 보험을 실시간으로 견적을 쭉쭉쭉 비교해서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견적을 내주는 이런 프로그램인가 봐요. 실시간. 네, 이게 없었나 봐요, 미국에. 이게 출시됐다 그러니까 또 관련된 경쟁 업체들 우르르 빠지고. 네. 알고리즘 홀딩스라는 여기는 사실은 시총이 600만 달러밖에 안 됩니다, 사실. 근데 이 알고리즘 홀딩스라는 회사가 무슨 물류 플랫폼을 또 새로 이렇게 출시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물류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게 트레라든가 트레일러 이런 거 큰 트럭을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 짐을 가져가줘, 뭐 실어줘, 뭐 이런 것들을 다 연결을 해주는 회사들이 따로 있어서 본사에서 이렇게 뭐 어디로 가 배치하죠. 하잖아요. 그걸 이제 전국에 실시간으로 특히 한국과는 얘기는 틀리죠.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땅덩이가 넓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알고리즘 홀딩스라는 회사가 이거 자동으로 다 실시간으로 해주는 걸 출시를 하니까 그 얼마나 효율성이 높아지겠어요. 아유, 굉장히 높아지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앵커님 지금 중요한 표현을 해주셨는데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에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지. 제 포인트는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해서 막 주식들이 흔들릴 수는 있죠. 제가 본격적으로 이게 왜 이런 건지를 저만의 시각을 갖고 얘기를 말씀드릴 건데 창조적 파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대표적으로 세일스포스나 뭐 이런 걸 위시한 그 소프트웨어 애서 서비스 이런 회사들이 지금 막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금융 주고 뭐고 막 하여튼 이 AI를 활용한 일종의 조그만 프로그램 뭐 이렇게 신상품이 나오기만 하면 그 업적을 돌아가면서 지금 초토화시키고 있다는 이런 이제 기자님 어떤 모 기자님의 표현이 있던데 이거를 AI의 역습이냐 아니면 AI가 뭔가 아까 표현해 주신 대로 효율성이라든가 베니핏을 주기 위한 이런 뭔가 국면이 바뀌는 인플렉션 포인트냐 변곡점이냐 네. 이렇게 바라볼 때 저는 좀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싶다는 거죠. 제가 아까 제일 마지막에 저희 업종 현황 보여드렸잖아요. 포트폴리오. 예를 들면 뭐 반도체 AI 정도 빼고 나머지가 에너지 방산 산업재 금융 같은 경우가 아까 저 엔트로픽 뭐 이런 것들 때문에 JP모건 빠지고 한다고 그런 영향이 좀 있어요. 지금 YTD 유일하게 6개 ETF 중에 마이너스 0.21이니까 어제 조금 올랐는지 제가 금융 섹터 조금 오르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똔똔으로 왔을 거예요. 네. 아마. 그러니까 요즘 금융 네. 정도 빼고 나머지가 특히 에너지 방산 산업재 이런 것들이 네. 뭐 그래프도 제가 갖고 왔습니다만 AI 노출이 그만큼 많이 돼 있는 업종이냐 아니면 노출이 좀 적게 돼 있는 업종이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이게 우리가 조금 세심하게 델리킷하게 바라볼 때 AI 덕분에 자 AI가 이제 보편화가 되고 각종 분야에 적용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가 초기 AI 인프라 투자 기간이 아직 한 뭐 4, 5년 정도 레리 앨리슨 말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6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범용화가 되고 이제 뭔가 베니핏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 본격적인 어떤 생산성 향상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예상을 했었는데 확실히 시장은 빨라요. 올해 딱 접어들면서 지금 막 알트리스트, 엔트로픽, 인슈러파이 뭐 이런 애들이 막 갖다가 초토화를 시키는 모습들이 네. 실제 이제 AI가 접목이 되기 시작하는 매개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신상품들이. 그럼 거기에 분명히 위너와 루저가 갈리겠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건데, 근데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기업들을 사실 미리 알고 선점해서 투자하고 싶잖아요. 지금은 보면은 소프트웨어 관련한 기업들도 그렇고 그 관련한 영향을 받는 다양한 뭐 교통, 보험, 뭐 지금 최근에 부동산, 뭐 은행까지 심지어 다 뭐 세금 하락하는데. 전략까지 다 짜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 하락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기업을 골라야 되는 그 선택의 기준은 우리가 지금 세우기는 어렵나요? 지금 충분히 세울 수 있다고 어떻게 보죠. 세워요? 제가 방금 살짝 언급드렸던 저희 거 포트폴리오를 예를 들면서 네. AI의 노출이 그만큼 덜 돼 있는 업종을 일단 찾으면 되지 않을까. 덜 돼 있는 업종 뭐가 있죠? 예를 들면 지금 페이지 예. 네. 이게 이제 저 기자님이 띄우시길래 제가 재밌어서 갖고 왔습니다. 네. 이 옅은 하늘색 점선으로 띄워놓은 부분, 그러니까 좌측 하단으로 갈수록 레이버 코스트가 그러니까 매출에서 레이버 코스트 비중이 적은 애들, 그리고 X축이 엑스포저 오토메이션, AI 덕분에 자동화의 노출이 덜 돼 있는 회사들을 쭉 뽑아 보니까 뭐 캐피털 굿스라든가 머티리얼스, 그다음에 스테이플스, 뭐 그다음에 에너지, 디스크레셔너리 리테일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필수 소비, 산업재, 소재, 에너지 이런 애들입니다.
AI가 붙어도 그 기업의 매출이 흔들리지 않을 그렇죠. 섹터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자랑일 수도 있겠는데 우연이 맞은 거예요. 저희 전망이 맞았다고 봐야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네. AI가 붙어서 더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소프트웨어 기업들 이제 하드웨어로 넘어서서 AI 붙으면 소프트웨어 기업들 주가 매출 엄청나게 더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더 좋을 거야. 그러면 작년에는 오히려 소프트웨어 기업이 이제 기회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전망을 잘못했다 잘했다의 표현보다는 달라지는 것이죠. 그 뭔가 한 끗 차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망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도 있겠구나라는 그렇죠. 것도 우리가 간과했었던 부분이 당연하죠. 있었겠죠? 굉장히 오늘 저하고 좀 오래 코드가 쉬어가지고. 비슷하죠. 네, 오래 쉬어가지고. 제가 아까 창조적 파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제가 연초 들어서 이 사스 회사들부터 막 흔들리고 하는 걸 보고 저희 그 4개 포트폴리오 중에 혁신 주식형 포트폴리오의 내역을 아까 보여드린 겁니다. 4년 전에 저희가 이제 회사 뭐 셋업을 하고 상품 컨셉을 만들고 전략을 만들고 하면서 가장 먼저 제가 그 주안점을 뒀던 컨셉이 뭐였냐면요. 1942년도에 그 조지프 슌페터 교수라고 합니다. 네. 오스트리아 경제학자인데 오스트리아 발음으로 요제프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조세프 슌페터 교수인데 그 양반이 창조적 파괴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차트에 띄워드린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신기술이 나오거나 신기술을 접목한 매개체가 신상품이 나오게 되면 기존의 그 산업 구조라든가 기존의 구조가 깨트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새로운 구조가 이제 형성이 되는 지금 그 과정의 초입이라는 생각이 들고 방금 제가 언급드렸던 신상품에 따른 어떤 신매개체, 신상품이 AI라는 얘기겠죠. AI가 접목이 되면은 기존의 AI 때문에 피해보는 뭐 업종, 회사, 산업은 뭔가 균열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스 회사들이라든가 아까 우리가 뭐 몇 번 계속 반복했던 인슈러파이 등등 뭐 엔스트로피 프로그램 때문에 막 초토화되는 이런 분야들이 피해를 보는 다시 말하면 루저가 발생을 할 거고 생길 거고. 근데 가장 지금 중요한 저한테는 어렵고 중요한 게 AI 덕분에 수혜를 본격적으로 보고 대세 상승 또는 장기 성장의 어떤 뭐 모멘텀을 받을 만한 업종이 뭔지를 제가 굉장히 지금 눈여겨보고 눈여겨보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 부족한 사람이라서 AI가 본격적으로 이제 얼마나 뭐 어떤 베니핏을 줄 만한 업종이 어느 쪽인지는 딱 아직까지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건 지금 3년, 5년 동안 많이 수혜를 봤죠. 반도체는 그중에 가장 코어일 것 같아요. 반도체는 그대로 갈 것 같고 정도 빼고 나머지가 뭘까라는 거를 굉장히 지금 유념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여러분께서도 그런 방향을 좀 한번 해보시는 게 그리고 그 박스 4개 중에 우측 하단의 실예 과거에 뭐 1단계, 2단계 여러 이제 혁신 이런 것들이 있었고 1차, 2차, 3차 산업, 4차 산업혁명이 있었고 막 이랬었잖아요. 네네. 그때 당시에 구산업이 마차 운송업이 자동차가 생기면서 마차 산업 자체가 아예 몰락을 해버렸던 이런 예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등등등이 있겠고 또 스마트폰 카메라가 생기면서 사진 필름 카메라 예를 들면 코닥 같은 거 사라져 버렸잖아요. 이런 식의 어떤 루저와 위너의 어떤 양상이 이제 펼쳐지겠죠. 네네. 그 중에 지금이 초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좀 왔다 갔다 했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필수의 어떤 과정이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뭐 과정 중에 아까 소개해드렸던 AI 덕분에 뭐가 정말 대세가 상승할 거고 우리 한 5년 전만 해도 엔비디아가 이렇게 뜰 줄 몰랐잖아요. 넥스트 엔비디아 또는 넥스트 브로드컴 또는 넥스트 뭐 M7 내 집단을 찾는 이 게임이 돼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지금이야 뭐 AI로 결국에 소프트웨어는 힘들어도 하드웨어 쪽 주식이 워낙에 그들은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 이제 포트 안에서는 싸져 있는 뭐 M7 종목들을 꾸준히 매수하는 것도 좋고 뭔가 그 넥스트를 찾기 위해서 이게 AI가 접목되면 더 폭발적으로 산업이 혹은 관련한 기업의 매출이 증가할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건 어려우니까 그렇죠.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앞서서 그 저희가 차트 보여드렸던 것 중에서 AI가 생기던 말던 결국 매출을 계속해서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그런 쪽에 있어서의 우리가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가 최근에 또 올랐던 것도 그렇죠. 일부 예를 그런 들면 영향도 있죠. 그 코스트코. 네. 코스트코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거긴 이렇게 AI 붙으면 더 좋지 않아요? 뭐 소비자 분석하고 뭐 그래가지고. 사실은 AI의 피해에서 완전히 그러니까
혜택과 피해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업종을 찾아라 저는 찾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AI라는 게 정말 사소한 업무 과정부터 큰 업무 과정까지 모든 국면에 다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AI 덕분에 수혜를 볼 만한 업종 또는 회사, 분야를 찾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보고 네. 그 시스코를 우리가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시스코가 이렇게 과매수가 쏠렸던 그런 국면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위기가 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위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코스코 이런 데가 지금 굉장히 뭐 필수 소비의 어떤 핵심 업종이잖아요. 핵심 회사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쏠리는 이유가 이게 뭔가 막 균열이 있겠고 불안해.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만한 코스트코 일단 사자 뭐 이런 매수세가 쏠리는 이런 것들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뭐 작금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저는 이거를 뭔가 위기고 불안하고 뭔가 이제 투자 기회가 정말 완전히 소실되고 이렇게 보는 것보다 네. 제가 아까 지리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어떤 뭐 기회를 제공해주는 명목점 정도로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대표님? 대표님은 뭐 여러 가지 섹터로 좀 분할해서 잘 투자를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그게 가능할 텐데 사실 우리 미국 주식 투자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다 M7 종목이나 그동안 최근에는 이제 뭐 팔란티어나 이런 소프트웨어 종목들로 집중된 투자를 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뭐 팔란티어는 좀 번외로 하고 M7 종목들을 지금 저가 매수하는 그 전략이 제일 그냥 편안하고 안정적인 전략일까요? 아니면 아예 섹터를 좀 나눠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섹터를 조금 ETF라든지 이런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게 더 좋을까요? 저는 자산 배분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으로서 후자를 좀 추천드리는 입장이죠. 설득을 여러분들이 좀 당하셨으면 좋겠는데 다들 이제 기술주만 좋아하셔가지고. 그렇죠. 그것도 익숙하시고 네. 사실은 미국에 우리나라 종목만 해도 지금 몇 개나 됩니까? 한 3,000개 넘을 거예요 이제. 미국만 해도 한 5,000개 가까이 됩니다. 네네. 종목이. 개별 종목이 5,000개 가까이 되고요. 상장돼 있는 ETF만 해도 한 4,500개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갑자기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최근 몇 년 미국 시장 굉장히 떴고 우리나라 작년도에 굉장한 상승폭을 이뤘고 그쵸. 이러니까 뭐 저희도 그런 면이 없잖아 있지만 투자하면 족족이 다 돈을 버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투자에 뭐 일가견이 있고 저도 항상 그런 겸손한 생각을 좀 하려고 하지만 시장 앞에서는 항상 겸손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라는 게 조금 뭐 한 1년, 2년 올랐다고 해서 제가 이제 고객님들 사무실도 많이 오시고 미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 중에서는 정말 막 수익률이 몇백 %이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자문을 맡기시겠다고 오신단 말입니다. 절대 이 홍보하는 거 아니고요. 네. 왜냐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오를겠냐. 그런 생각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돌아왔지만 그래서 항상 배분과 분산은 항상 필요한 투자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자, AI 관련한 얘기도 중요한데 지금 FOMC 의사록 내용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지금 금리를 오히려 막 인상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의사록에서 만들어졌어요. 제가 봤던 의사록 어제 공개된 거는 네. 오면서 제가 이제 뉴스를 통해 들었는데 네. 금리 인상에 대한 뉘앙스보다는 당분간 금리 동결 뉘앙스가 지배적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제 뽑아서 해석을 해보자면 네. 자리야 하반기 정도 가서 인하가 재개되지 않을까.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난 3년 됐죠. 22년도 금리 공격적으로 올리면서 인플레이션 파이트 했던 기간 빼고 23, 24, 25년 지난 3년 동안 물론 뭐 지난해부터는 금리 세 차례 인하했고 했지만 특히 23년, 24년도에 정책금리 5%, 5.5% 이때 이 기간 동안에 주가가 막 굉장히 많이 흔들렸나요? 막 난리가 났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셌습니다. 신경 안 썼어요. 경기 펀더멘털 오히려 괜찮았고요. 네. 주식시장 방금 표현이신데 신경 안 쓴다고 표현할 만큼 괜찮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금리가 원론으로 좀 돌아가 보죠. 금리를 인하시킨다고 하는 건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해야 주식이 좋긴 하지만 과거 역사적으로 쭉 보면요. 금리 인하하는 시기에 주식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인하하는 이유를 찾자는 거죠. 네. 인하한다는 얘기는 뭔가 경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완화해줘야 되니까 금리를 인하하는 겁니다. 네. 금리 인상 지금 국면에서 금리 인상을 한번 되게 흔들리게 만들 거지만 그래도 좀 시장을 넓고 길고 크게 역사적인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면 금리 인상하는 구간에서 항상 주식은 상승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최근에 10년물 금리 추이를 한번 보자면 좀
약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걸 보고서 이건 또 기술주에 어떻게 보면 좋은 환경이잖아요. 요거를 이제 시그널로 어떻게 삼아볼 수 있는 수준인 건지. 어때요? 국채 금리 수준 보시면? 그 정도의 강도는 아닐 것 아니에요? 같고 저 너무 저는 희망이 차라리 없나요? 최근에 10년물 금리가 떨어지는 거 보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리츠 관련한 리츠 투자. 부동산 관련.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술주 위주만 하셔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진짜 관심이 1도 없으실 것 같은데 리츠 투자할 때는 무슨 ETF 투자해요? 리츠 분야가 부동산 분야가요. 네.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미국은 이 서브 섹터를 구분해 보자면 거기에도 AI 관련한 거 있잖아요. 당연히 있죠. 데이터 네. 센터 리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리츠 6개 리츠 포트폴리오 중에 네. 데이터 센터 리츠가 올해 YT 들어서 20한6% 수익 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적게 난 애들이 YT들 한 3%, 7% 이렇게 나고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제 부동산, 중소형, 산업재, 뭐 소재, 우라늄이 에너지니까 네. 요 정도 추천했던 것들을 한번 다시 잘 복기해 보시면. 그래도 뭐 제가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런 업종들이 괜찮은 선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저 사람이 왜 저걸 추천을 했을까? 왜 분산 배분을 자꾸 강조를 했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대표님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슈는 뭐예요? 다음 주 발표되는 뭐 엔비디아 실적? 엔비디아 실적 괜찮겠죠? 뭐 TSMC 늘 괜찮았고. 괜찮았는데 네. 항상 시장에서는 눈높이가 높았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증가율 자체가 둔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향후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지금 되게 어깨가 무거울 거거든요. 그렇죠. 제 수상은. 맞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좋게 나와도 이 정도 좋게 말고 더 서프라이즈 했어야 되는데 하는. 저는 오히려 높아지는 엔비디아보다 브로드컴 실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브로드컴. 네네. 브로드컴 실적 발표. 그러니까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한번 찾아보실까요? 네. 왜요? 브로드컴이 왜 기대되시죠? 엔비디아는 시장을 이미 이제 지배해버린 종목이잖아요. 네. 방금 앵커님만 해도 몇 가지 쭉 나오시지 않습니까? 네. 의견이. 그러니까 모든 시장의 이제 관심사인데 오히려 이 엔비디아가 이제 이 초기 AI 인프라 투자 기간에 가장 수혜를 봤던 종목이죠. 그런데 시장의 국면이 지금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소프트웨어 애서 서비스라든가 AI 종목에 따라서 위너와 루저를 갈리는 이런 초입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AI가 이제 본격적으로 범용화가 될 거고 각종 분야에 적용이 될 거고 네. 그러면 맞춤형 반도체의 시대가 오지 않겠냐라는 게 제가 작년 초부터 얘기했던 거거든요. 네. 그 길목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브로드컴이라는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 하지 않았나요? 3주 전에. 제가 지금 실적 발표 기억이 안 나는 걸로 봐서 아직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리고 브로드컴이 그 실적 발표 시즌에 가장 후반부에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엔비디아랑 마찬가지로. 예, 엔비디아하고 시기를 비슷하게. 모르겠네. 뭐 제가 틀리면 좀 창피한 얘기긴 한데 한번 뭐 제가 찾아볼게요. 네, 한번 찾아보시죠. 하여튼 그래서 오히려 엔비디아는 워낙 좋게 나올 거고 그런데 주가가 지금 뭐 꼭 실적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과도한 기대감이라든가 시장의 어떤 모멘텀이 흔들릴 때마다 영향을 받는데 다음 주는 3월 초쯤에 네, 네.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실적 발표가 후반부에 항상 나오는 3월 5일. 예, 후반부에 가장 네. 늦게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아직 안 네, 네. 나오는 게 맞을 텐데 하여튼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도 워낙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AI의 어떤 이제 범용 확장하는 이 국면에서 그 수혜를 가장 볼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브로드컴의 실적도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뭐 엔비디아는 워낙 잘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시장에서 이 정도면 만족해 뭐 이렇게 받아들일지 어떨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브로드컴 정도의 실적이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뭐 중요한 그 이벤트 중에 하나죠. 엔비디아보다 브로드컴이 더 중요하고 지금 그럼 실적 발표 외에는 우리가 지금 불안한 장세에서 뭔가 그래도 마음의 안심을 혹은 기대감을 더 증폭시킬 만한 이슈는 뭐가 있죠? 뭐 이제 PC 리스크라- 뭐 이런 걸로 봐야 되나? PC는 문제 없이 나올 뭐 거고 아니면 전쟁 이슈가 지금 또 이란발 리스크가 있는데 괜찮아요? 이란하고 미국하고 만약에 뭐 전면전을 간다고 치자고요. 전면전까지 저는 안 갈 거라는 확률이 거의 7~80% 이상 된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그걸 모를까. 이 지정학적인 갈등 결국은 전쟁이라고 하는 게 군사력의 게임이고 군사력이 유지가 되려면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네. 이란이 수년째 지금 그 강력한 제재를 받아가면서 내부에서 붕괴하고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군사적으로 그걸 뭐 전면전을 간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면전을 가더라도 모르겠습니다. 오면서 뉴스를 보니까
뭐 중국, 러시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뭐 보내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국면에서 중국이 러시아하고 전면전을 붙어가지고 정말 한번 해보자. 저는 그런 상황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럼 그냥 견제 당연하죠. 정도만 사용을 하는 아 거다. 그리고 이란이 미국하고 비교하니까 정말 작은 나라지만 이 중동의 맹주입니다. 이란이 옛날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어떤 쇼잉오브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어쨌건 구정 연휴 전에 터키에서 이스탄불에서 핵 협상 하다가 조금 해서 다음 협상 연휴 중간에 제네바에서 협상하고 이게 만족스럽지 않고 이런 과정은 어쨌든 한두 달 전으로만 돌아가 보자고요. 네. 그럼 이란하고 미국하고 절대 협상 테이블에 안 앉을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어떻게든 앉아서 계속 얘기하고 두 번째 얘기하고 또 다음 회담 얘기하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네. 이제 트럼프가 막 소셜 미디어도 올리고 JD 벤스가 또 만족할 만하게 지금 안 받아들이고 있어 이런 것들은 그냥 가이드를 서로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 때문에 정말 뭔가 주식 시장까지 흔들린 자본 시장까지 정말 막 크래시가 올 정도의 이런 이슈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굳이 저한테 이제 두 번 질문 주셨는데 제가 보는 미국 내의 리스크 요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대법원에서 관세 판결을 언제 내릴지. 그게 뭐 또 이번 주에 나온다고 뭐 내일인가 그러니까 계속 지금 나온다고. 미뤄지고 네. 이건 진짜 저의 혼자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대법원이 왜 이렇게 시장이 바라는 거는 빨리 뭐 위법 판결이든 합헌 판결이든 합법 판결이든 빨리 내주면 이슈가 딱 정리가 되니까 깔끔할 것 같지 않습니까? 불확실성의 해소를 다들 기다리고 네네. 있죠. 그건 시장의 시각인 거고 대법원의 9명의 대법원 판사님들 시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애매한 거예요. 클리어하면 빨리 결론을 내주겠죠. 근데 이게 이 양반들이 결론을 내기가 애매하니까 계속 미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소설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런데 대법원 판사들은 그때도 한번 이런 표현 드렸지만 역대 판결 내용들을 쭉 보면 모든 이 행정 관련한 뭐 소송들이 막 올라올 거 아니에요. 판결 내용이 항상 행정부나 국가, 정부, 연방 정부 또는 사회적인 안정에 방점을 찍는 판결들을 계속 내려주는 편향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럼 관세도 역시나 행정부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그런 있다는 고민을 하고 거예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 손을 들어주느냐에 네. 그래서 굳이 제가 전망을 해보자면 이게 의미가 없는데 전망을 해보자면 이거 완전히 합법이야, 이건 완전히 위법이야 이런 판결보다는 이제까지 했던 거는 그냥 유효해. 뭐 몇 월 며칠 시간 딱 정해놓고 2026년 무슨 뭐 10월부터는 이러니까 10월부터는 더 이상 관세 부과하지 마. 그때까지는 괜찮아. 이런 식의 양쪽을 좀 어우르는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시장에서는 관세에 대해서 완전하게 위헌이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유예를 두는 판단을 하면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아니죠. 2024년 작년 4월 2일 판때기 관세 그 즈음에 네. 2월부터 4월까지 정확하게 S&P 500이 두 달 동안 네. 19.8%가 빠졌습니다. 네. 이 관세 문제 때문에. 관세 문제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어쨌건 이게 위법이다라고 해버리면 뭐 이제 혼재가 돼 있는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플러스로 작용을 하겠죠. 관세가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작년에 한 1980억 달러 관세 수입을 뭐 발생시켰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거 이제 위법이니까 돌려줘. 정부에서 뭐 나냐 기다려봐. 내가 품목별 관세 때릴 거야. 슈퍼 301조로 다시 다 메이크업 할 거야. 뭐 복잡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 변동성이 좀 있을 거고 합법이야? 문제 없겠죠. 이대로 쭉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분명히 제가 봐도 사실은 제가 이제 트럼프 정부라든가 트럼프가 미국 입장에서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좀 편향이 있는 제가 봐도 이 보편관세, 아이파에 근거한 보편관세가 이게 좀 위법 여지가 있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의회 권한이지 대통령 권한이 아니라는 게 지금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거는 세금을 결정하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의회 권한이지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때릴 수 있는 여지는 좀 약해 보인단 말이에요. 문외한인 제가 봐도. 그러면 대법원 판사들도 미국의 여론을 의식하겠죠. 그럼 이거를 이쪽으로 확실히 위법 또는 합법, 이게 애매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제 말도 제 말이지만 작년 연말에 모건 스탠리에서 한번 보고서를 냈습니다. 6가지 시나리오를 쭉 내가지고 완전히 합법, 완전히 위법, 중간에 유예 기간을 둔다든가 뭐 이제까지 걷었던 건 괜찮으니까 이제부터는 걷지 말래든가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나올 거다. 거기서 제가 착안을 해서 답을 드린 거거든요. 이 정도가 가장 합리적인 시나리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뭐 그렇게 되면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뭐 유일하다고 할 수는 없고 단기적으로 남은 이제 리스크 변동성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대법원 관세 판결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어제 FMC 의사록에서도 얘기했지만 위원들이 계속 지금 물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난주 발표된 CPI 헤드라인 괜찮았습니다. 0.2, 0.3, 2.4, 2.5 아주 예쁘게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뜯어보니까 이 커머더티 가격이 계속 뜨고 있다는 거죠. 자, 커머더티 가격이 뜨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관세 영향을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입 제품들에 대해서 계속.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아직 다행스러운 거는 수입 물가 적용, 관세 적용되고, 그다음에 그 수입 물가 관세가 적용된 비싸진 상품들을 가지고 생산자들이 생산해낸 생산자 물가까지는 지지난주에 발표된 게 떴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관세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생산자 물가에서 이제 소비자 물가로 연결이 되는 이 부분에서 기업들이 다 떠안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게 오빠 법안이든 뭐 OBBBA 덕분이든 뭐든 간에. 그런데 이제 좀 단기적으로는 대법원 관세 판결 정도가 변동성 요인일 거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물가가 아직 안심할 수 없는 단계가 아닌가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보여드리는 그 트루플레이션이라고 실시간 물가 지표 있잖아요. 네네. 차트 보여주시죠. 네. 이게 보면 트루플레이션 좌측에 우측에 또 떨어졌어요. 아주 그러다가 급전직하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좀 올라왔네요. 0.6%까지 갔다가 지금 0.9% 살짝 올라왔는데, 이거는 뭐 대세에 지장이 없으니까 당장은 물가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지만 네. 중장기적으로 썸웨어 올해 언젠가는 이 물가가 한번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 정도 갖고 있죠. 물가는 어떻게 새로운 뉴 노멀에 대한 숫자를 제시하지 않나요? 우리가 이제 금리도 그렇고 지금 뭐 환율도 그렇고 이제 점점 더 그 기준치를 올리고 있잖아요. 그 그렇죠. 물가도 2라는 숫자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어쩔 수 없는 이 지금 산업의 발달과 이 달라지는 그게 시대 실제로 속에서 미국 경제학자들이나 전 뭐 연방 정부 뭐 이런 연준 네. 의장 몇 분들의 입에서도 작년부터 계속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그 이제 새로운 기준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쵸, 그쵸. 연 타겟 2%가 지금 3, 40년 전에 설정된 타겟인데 이게 맞냐 하는 얘기는 사실 있고, 네. 이제 그거는 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최근에 이제 물가라든가 10년물 금리 이런 것들이 안 빠지는 거잖아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고, 무슨 연초까지만 해도 그 일본의 10년물 장기물 금리가 뜨니까 또 같이 떤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제가 딱 보는 정말 경제학도적인 입장에서 딱 볼 때 성장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금리가 안 빠지는 거예요. 물가도 자 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경제가 적당히 성장하면 그하고 비슷한 속도로 물가는 같이 상승하는 거거든요. 네. 이거보다 더 죄송합니다. 이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하면 이게 인플레이션이고, 네. 적은 속도로 상승하면 이게 디플레이션 국면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미국 경제 성장 속도가 지금 뭐 지난 2, 4분기가 3.8, 3, 4분기가 4.3, 4, 4분기 지금 실시간 GDP 나오가 5.4% 갔다가 지금 3.7%로 조정이 돼 있습니다. 이거 한 3%대 나오더라도 올해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인 1.8, 2.2%보다 훨씬 높은, 제가 볼 때 2.5% 이상 나와요. 이렇게 고성장을 하고 있으면 실질 금리나 이런 것들이 안 빠진단 말이에요. 10년물 금리가 그걸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뉴노멀일지는 뭐 성장에 따라 또 틀려질 테니까 하여튼 자금의 뭐 물가라든가 네. 10년물 금리가 안 빠지고 이렇게 높은 상황은 미국 경제 성장률이 높기 때문이다. 네. 이 정도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버텨지기 위해서는 일단은 대법원 판결이 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런 내용에 있어서 좀 완전하게 위법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위헌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뭔가 유예를 두고 하면은 또 관세 또 위험이 줄어드네. 그럼 물가 조금 압력이 낮아지네. 이런 식으로 또 시나리오가 마련되지 그렇게 될 수도 않을까라는 있겠죠.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여튼 하겠습니다. 미국 경기 펀더멘털 전체 그림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길게 얘기했네요. 글로벌 인터뷰 오늘 이 시간 레그넘 투자자문 이충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